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귀국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만 이번 사안을 촉발한 근본 원인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미가 비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관세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국 땅을 밟은 근로자들 다행히도 비교적 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근로자는 돌아왔다, 자유다라고 또 외쳤다라고도 전해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야 좀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좀 대담을 나누기 전에요. 구금됐었던 근로자 인터뷰를 잠시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네, 거기서 주는 대로 미국식 빵이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나눠서 먹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 면담할 때는 수갑은 다 풀었습니다. 일단은 구금 이송하고 나서는 바로 수갑은 다 풀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단 다 기대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협상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하루 연기됐을 때는 좀 많이 아쉬웠죠. 저희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끌려갈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전 인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비자 분류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이제 끌려가더라고요. 버스 호송차량 탑승해가지고 끌려가더라고요. 저희도 마지막에 갔는데 끌려가는지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일단은 짐을 이제 모아가지고 소지품 다 반납을 하고 망에다 이제 가방에다 넣고 그래서 이제 수갑 차고 세고랑 차고 일단은 호송차에 탑승해서 이송을 하게 됐습니다. 단속 가는구나 해가지고 크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이렇게 비자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당당하게 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구성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렇게 남아서 이러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상황 겪고 나서는 다음에도 다 같이 나갈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일단 비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좀 뭐 다시 나가야 될 사람은 또 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아직은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로자 인터뷰를 저희가 좀 듣고 왔습니다. 비자가 문제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임했는데 호송돼서 상당히 좀 당혹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아마 이제 구금됐던 근로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저희가 체감하는 일주일보다는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이 정말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단순히 생산 현장에 일을 하러 가셨을 뿐인데 갑자기 이민국에서 들이닥쳐가지고 옆에 총기 소지하고 강압적으로 한 곳에 줄을 세우고 분류하고 거기에다가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한 비자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비환 비자라든지 이런 거 갖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회사 측에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유권 해석도 받으시고 전통적인 건설업이 종사하실 건 또 아니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공장 설비를 위해서 설치를 해서 가신 것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렇게 끌고 가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범법자도 아니고 중범죄도 아닌데 일주일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당혹스럽고 그 말씀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직장인이 어떤 출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면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도에 나온 것처럼 거기 계신 구금된 그 시설 자체가 워낙 낙후되고 문제가 많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경한 이민규제 정책을 쓰는데 그러한 시설에다가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서 구금하는 시설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컸고 다행히 우리 외교 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초반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풀리면서 이제 그래도 다행히 구금시설에서 좀 자유를 찾으시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는 거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안도하고 마음이 좀 다시 안정이 좀 됐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연행되는 장면은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의 공권력이 강경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워낙 총기가 자유롭게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남북
남북 국경, 멕시코라든지 남북 국경을 통해서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그래서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큰 트럭에 사람들이 막 그 밀집해 타고 오다가 질식사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러한 남북 국경을 몰래 넘어서 어떤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그 문제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민 당국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건 경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그렇죠. 동맹국이고 미국의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장을 설비해서 생산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부분인데, 네네. 이건 사실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충격적인데, 거기에다 자기들의 성과를 자랑한다고 그러한 우리 근로자들을 수갑 채우고 쇠술 채워가지고 그 호송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국민들 얼마나 당혹스럽고 충격에 빠지고 공분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비자 제도, 그 미국의 문제가 되고 있는 비자 제도를 좀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자 문제에 대해서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 남기로 결정한 그 한 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이제 영주권 신청자로 또 가족은 그 일명 그린카드 소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에 대한 정부에서도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지원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영주권을 신청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네네. 배우자가 영주권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본인도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셨다면 그분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고 오래 거주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반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진 출국을 통해서 나오면 다시 이제 귀국을 하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제 그러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다시 석방이 되셔서 가족의 품에서 이민 법원의 판단을 받을지 아니면은 구분된 상태로 계속 기다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예요. 법원 그 프로세스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람부가 크죠. 그러니까 단기 이스타라든지 여행 비자라든지 B1, B2 단기 상응 비자가 아니라 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합법적인 체류 그 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H1B라든지 전문직 단기 비자라든지 뭔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근거가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그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구금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이민 당국이 어떤 불법을 저지른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사관 영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영사 조력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실 거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영주권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금된 상태가 아니라 석방이 되셔서 가족 품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민 법원의 어떤 네. 그 결정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사안을 촉발한 근본 원인인 비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어트니 상무장관의 언급이 좀 눈에 띄어서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분 좀 말씀이 좀 거칠고 어떤 그 대중 선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로트니 상무장관이 그런 말을 한 거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제 뭐 좀 분위기를 좀 진정시키려 하는데 거기다 좀 어떻게 좀 또 다시 도화선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 앞에 부분을 보면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멋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시설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적법한 비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맥을 보면 만약에 그 적법한 비자를 가는데 문제가 있다면 자기는 대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크리스틴 노엄 그 국토 안보부 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주관 부처가 돼서 협력해서 해결하라,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거는 아무래도 좀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비자 제도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뭐 지금 우리 외교당국이 한미 그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대응과 이제 그 중장
중장기적인 대처가 있을 텐데요. 단기적인 대응 부분에서는 지금 그 위급하신 분들이 좀 몸을 추스리고 뭔가 추스리고 다시 재입국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그 팀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타는 아니지만 B1, B2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될 텐데 그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미국의 생산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벌써 이제 그 한국 기업 쪽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세 달 정도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 행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근로자들이 단기적으로 B1, B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거나 어떤 그 통용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우리 그 숙련공들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단기적으로 해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B1, B2 비자가 갖고 있는 그 모호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단기 비자를 신설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H1B라고 하는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를 좀 그게 1년에 8만 5천 개밖에 이제 그 나오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2천 개 정도 할당을 받는데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좀 늘릴 수 있는 8만 5천 개 중에 우리가 할당받는 게 딱 2천 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 세계를 대상을 하고요. 그 예외 국가 몇 국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천 개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는 FTA가 있고 다른 부분 그 혜택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한다면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봤을 때 8만 5천 개고 그 워낙 한 47만 명 정도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무작위 추첨이거든요. 네, 네. 한 15%밖에 당첨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쿼터를 늘려주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그 보도가 됐던 E4 비자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정책과 가깝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E4 비자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미국인의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기술 유출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조지아 사태 같은 경우는 공장의 설비를 갖다가 처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기업들이 매뉴얼이 다 있고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가서 그 근로자들이 우리 그 숙련된 근로자들이 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에 알려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그 숙련공들이 기업에 소속된 분들이 가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매뉴얼에 따라서 할 거고요. 나중에 미국 노동자들이 어떤 취업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일정한 보안 수준을 지키는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사고가 아예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 기업 측면에서도 그 미국 공장을 운영하는 데 가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미국 현지 근로자를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좀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그 운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보안이라든지 어떤 기밀사항 이런 부분은 본국에서 파견된 그러한 그 근로자들, 직원들이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미국이 구금 사태가 일단락 되자마자 한미 무역협정 서명을 재촉하는 그야말로 미국의 관세 압박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주역이 또 로트니 상무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그 인터뷰를 받는 도중에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관세 협상이 체결된 걸 보면 주요 대상국 중에 지금 EU도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예, 예. 일본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그 로트니 상무장관에게 나머지 큰 그 대상국은 한국이 남은 거예요. 네, 근데 네. 한국과 빨리 결정을 짓고 싶겠죠. 그리고 EU는 그래도 자율성을 지키면서 어떤 그 미국과 잘 조율을 해서 이해관계를 많이 지켰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굴복을 해버렸어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로트니 상무장관 같은 경우도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일본은 거거든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했고요. 그러니까 EU나 이런 부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얘기만 하면서 이제 일본이 했으니 이웃 국가인 한국도 그러한 부분을 사례를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성과를 보여주고 싶고 자신이 벌린 프로젝트인데 그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이고 미국 국민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마지막 남은 꼭지가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요하는 거고 가능하면 일본의 선례를 따라서 네네. 미국의 그 최대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타결한 내용을 보면 지난 7월에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또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정한 건데 이제 지금 세부 사항에서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우리는 네. 1,500억 달러는 조선 마스카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범용 투자 패키지라고 그래서 예.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직접 투자와 대출과 보증 중에 직접 투자는 5% 미만으로 줄여서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요. 나머지 투자나 그 대출이나 보증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성내용을 MOU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기업들이 원하면 그 정도 보증을 서주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직접적으로 어떤 그 투자 비용이 그 초기에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좀 숨통을 틔우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입장이 다르죠.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국가인데 무슨 대출 보증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하워드 그 상부장이 정리하는 거는 다 투자해라.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분야를 지정해 줄 테니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통으로 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투자를 하면 그걸 가지고 미국이 이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 일본식의 모델이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것. 예, 그리고 예.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면 이익의 90%는 미국이 갖고 나머지 10%는 일본이 갖는 거의 약탈 수준에 가까운 그러한 협정을 체결했고 그걸 우리한테 강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구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한미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겠느냐 네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로트링 상무장관은 또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우리 산업부 장관이 다시 이제 그 미국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우리 이익을 잘 지키면서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불합리한 협정문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그러면 이 관세 협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장관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네. 그 상호 관세율에 관련된 그 대미 투자 관련된 그 구체화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품목 관세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벌써 피해가 발생할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그 상호 관세율 관련돼서 협상이 끝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일본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의 그 상호 관세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5%를 무는데 대미 투자 이번에 관세 협상 7월 말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15%로 내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그게 발효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발효를 위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일본이 한 것처럼 어떤 그 대미 투자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대미 수출에 있어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니까 굴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 국익을 지켜야 된다 이래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절충해 나가면서 우리 국익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현재 우리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관세 협상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외교 이슈 민정우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